좁쌀여드름 진짜 한 번 시작되면 끝이 안 보이죠. 저도 처음엔 이 정도쯤이야 하다가 순식간에 볼이랑 턱까지 번졌던 적이 있어요. 또 좁쌀여드름이 좁쌀여드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화농성으로 금방 또 번져서 스치기만 해도 아프고 메이크업 당연히 잘 안 먹고 거울 볼 때마다 점점 자존감이 바닥나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길만 지나가도 모두가 다 내 피부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진짜 그러잖아요. 그래서 피부과랑 에스테틱, 홈케어, 뷰티기기 뭐 이런 거 다 해서 거의 400만 원 넘게 쓴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다시 올라오면 그때 그 좌절감 진짜 말로 못해요. 그리고 그런 거는 진짜 본인이 아니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만 이런가 싶었는데 제 영상 댓글에 좁쌀여드름 어떻게 해요? 라는 댓글도 가끔 달리고 도대체 뭘 발라야 없어져요? 하는 글이랑 영상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냥 다른 영상처럼 경험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정보나 믿지 않기도 하고 진짜 그 좁쌀여드름 하나 때문에 퇴근하고 저희 병원에서 논문이랑 책도 엄청 많이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런 건 피부과 가도 자세하게 안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결국에 이거는 꼭 해야 되네 싶은 진짜 효과 봤던 제품들만 꼽아서 7일 좁쌀여드름 홈케어 루틴을 무료로 싹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고정 댓글 링크에 달아둘 테니까 꼭 신청해서 그거 캡처해서 보면서 홈케어 하세요. 실제로 3교대 근무하면서 피부 관리 거의 포기했을 때 이 방법 덕분에 제 얼굴을 뒤덮었던 좁쌀이 빠르게 정리가 됐어요. 저희 딱 7일만 같이 해봐요. 그동안 궁금했던 좁쌀여드름 홈케어의 모든 것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사실 제가 처음에 제가 보려고 만들었는데 여름철 피부 트러블이랑 좁쌀여드름 관리에 대한 홈케어 가이드예요. 딱 일주일만 하면 되도록 구성했으니까 이렇게 일주일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좁쌀여드름을 여러분들도 박멸할 수 있을 겁니다. 계속 반복을 해주셔야 되는 건 맞아요. 저는 여름만 되면 좁쌀여드름이 더 심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트러블이 올라오면 무조건 그냥 피부과 빨리 가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병원에서 또 이것저것 보잖아요. 그래서 몸에 문제 생기거나 하면은 바로 병원 가자 주의긴 해요. 근데 좁쌀여드름은 피부과에 가기 전에 내가 집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피부 상태가 훨씬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피부과 치료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매일 하는 세안이랑 보습이랑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직접 하는 이런 셀프 케어가 되어야 트러블이 더 심해지는 걸 막을 수 있고 피부의 전반적인 컨디션 회복도 훨씬 빨라진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집에서 관리 안 하면 어차피 다시 돌아와요. 특히 여름처럼 피지랑 열감이랑 땀이 많아지는 시기에 이런 나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각자의 피부 건강에 정말 큰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가이드에서는 피부과에 가기 전에 꼭 한번 집에서 먼저 실천해 볼 수 있는 관리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저처럼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쉽게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직접 효과를 경험했던 홈케어 루틴만 깔끔하게 정리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하면서 피부가 천천히 달라지는 걸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공개하게 되었으니까요.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꼭 따라해보시고 제품은 꼭 똑같은 거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반복했을 때 분명히 피부 컨디션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은 목차인데요. 8개의 챕터로 구성을 했고 첫 장에서는 여름에 왜 트러블이 더 심해지는지 자외선이나 더운 날씨나 모공이 또 늘어지기도 하고 이런 피부 문제들이 엄청 많잖아요, 여름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궁금하셨을 것 같은 부분들? 사실 제가 궁금해서 찾아본 건데 이런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그러면 그 내리쬐는 자외선이나 내 얼굴이 피부가 뜨거워지게 되면 피지가 어쨌든 더 많이 분비가 되는데 그런 열감은 어떻게 잡을 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 세 번째 챕터에서는 그럼 각질 관리 그럼 또 각질은 또 막 정상 탈락되니까 뭐 각질 제거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어쨌든 각질도 어떻게 보면 내 피부에 필요한 거기도 하고 피부가 또 1차 면역기관이잖아요. 일단 외부에 있는 세균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를 막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그 각질층, 피부 장벽 이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 네 번째로는 수분 공급 전략인데요. 그럼 피부의 속수분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성분을 써야 피부 수분을 지킬 수 있느냐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피부과 처방급 홈케어 성분인데요.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 기준입니다. 뭐 정말 피부과랑 같진 않겠지만 이 성분이 없다면
그건 안 돼요. 6번째로 피부 컨디션별 루틴 분할인데요. 우리가 뭐 시험 기간이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생리를 하거나 이럴 때 더 여드름이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왜 그러는지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고요. 7번째는 7일 집중 리셋 루틴표를 제가 그래서 표로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캡처해서 쓰시면서 갤러리에 저장하셔가지고 맨날 보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번째로는 생활습관 교정 가이드인데요. 저희가 사실 청결이나 위생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여드름도 어쨌든 여드름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염증 반응으로 생겨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내가 평소에 어떤 생활습관을 가져야 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름철 피부 트러블은 왜 심해지는지에 대해서인데요. 저는 이거 알아보면서 알게 됐는데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피지선 활동이 10% 증가한대요. 그래서 여름은 온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온도 높은 것 자체가 피지 과다 분비의 주요 원인이 되는 거라고 해요. 이거는 영국 피부과 저널에 써있는 내용인데 미국 피부과 학회 저널에 따르면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된 피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질층을 스스로 두껍게 만든대요. 약간 방어기제처럼. 그래서 그게 이제 모공이 막히는 원인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피지 배출이 어려워지니까 피지가 또 여드름균의 먹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더 여드름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도 어쨌든 막아줘야 된다. 세 번째로 나도 모르게 얼굴에서 세균 증식이 가속화되는 중이래요. 여름철에 높은 온도랑 습도가 여드름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피아크네라는 균이 증식에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균이 모공 속에 있는 피지를 먹으면서 번식하고 그래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여드름균이 살지 못하게 막는 항염작용의 성분이 있는 앰플을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각질 제거에 대한 내용도 담아봤는데요. 각질은 정상 탈락되니까 각질 제거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얼굴 피부는 재생력이 뛰어나대요. 다른 부위보다. 그래서 모공이 자주 막혀서 여드름이 나시는 분들은 주기적인 각질 제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공이 열려서 피지 배출이 더욱 원활해지고 트러블도 확실히 줄어요. 그 피부과에도 스킨 스케일링이나 뭐 이런 필링 같은 관리가 있잖아요. 그 바깥에서는 항상 토너 패드 쓰지 말라 뭐 이런 말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피부과에도 그런 치료가 있어서 과도한 각질은 제거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여름철 트러블 발생 요인이었던 거는 저는 간호사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일단 그러면은 내 입김이랑 이런 것 때문에 좀 고온다습하게 피부가 좀 유지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자외선으로 인해서 어쨌든 아까 과각화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냥 현대인들한테 많이 있는 스트레스랑 호르몬 변화 이것 때문에 피지가 또 증가했고 저는 또 3교대를 하니까 불규칙적인 수면과 생활 패턴 때문에 더 피부가 회복되는 게 방해가 됐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자외선과 열감 관리가 먼저입니다. 자외선 차단은 선크림 발라야죠. 근데 선크림 고를 때 우리가 봐야 될 거를 4가지 정도 말씀드릴 건데요. 코메도제닉인 제품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트러블 진짜 많고 심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오일프리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유분기가 적은 가벼운 제형을 좀 먼저 써줘야 되는데요. 선크림 보면은 근데 오일프리라고 써있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런 제품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PF는 30은 돼야 되고 그리고 PA 수치는 최소 4+는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선크림이 다 SPF 50, PA는 PA 5+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것도 알아보니까 선크림 처음에 이제 개발할 때 바르는 기준 있잖아요. 그 인디케이션이 동전 크기거든요. 근데 저희가 솔직히 그만큼 바르진 않잖아요, 다. 근데 이런 수치적인 부분은 나중에 선크림 살 때 한 번씩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기자차 선크림이 징크 옥사이드랑 티타늄 디옥사이드인 물리적인 성분으로 인해서 빛을 산란시키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더욱더 무기자차 선크림을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유기자차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원리 자체가 내 피부에 흡수시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무기자차 쓰는 걸 권장드립니다. 사용법은 그냥 동전 크게 얼굴 전체에 도포하고 귀찮더라도 2-3시간마다는 꼭 덧발라주셔야 돼요. 특히 야외 활동 많은 직업들은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고 목이랑 팔처럼 이렇게 노출된 부위도 꼼꼼히 바르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영상을 넣어놨어요. 여기 영상 들어가면 사실 이 자료에서 다 다루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열감 진정 관리법도 먼저 처음으로 알로에 진정팩이 있는데요. 진짜 민감성이신 분들 제외하고는 알로에가 실제로 진정 효과가 있는 식물이에요. 근데 식물이다 보니까 이제 알러지 있는 분들이 있으실 가능성이 좀 있는데 내가 어쨌든 알로에 젤을 발랐을 때 문제가 없다면 알로에 진정팩을 해주시는 게 열감 낮추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알로에 함량은 높을수록 좋고요. 무알콜 제품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향료도 없어야 되고 향료도 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식약처 홈페이지 가면 또 그런 자료를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살 때 그 상세 페이지 잘 꼼꼼하게 보시고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수분을 레이어링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막 건성이신 분들은 크림을 크림 이렇게 엄청 덧바르려고 하시는데 근데 저는 약간 수부지이기도 하고 유분기가 엄청 많아요, 여름에는. 그래서 저는 앰플 이렇게 발라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진정 루틴인데요. 이거는 그 나이아신아마이드 있잖아요. 그 성분이 민감성 피부한테도 되게 좋은 성분이거든요. 비타민 B3 성분인데 이게 항염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항염 작용을 해주기도 하고 피부를 이것도 진정시켜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영상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쿨링이랑 진정 토너 패드인데요. 열 받은 부위에 5분 동안이라도 5분이 안 돼도 조금이라도 토너 패드가 마르지 않는 정도의 시간까지 말라서 이렇게 떼지면 좀 안 되고요. 토너 패드가 마르기 전까지 딱 붙여주시는 게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토너가 적셔진 패드잖아요. 근데 토너가 또 막 엄청 민감성이신 분들은 토너도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토너도 안에 그 소량의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클렌징 워터랑 성분이 똑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각질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으면서 그래도 어쨌든 수분감을 주는 것도 저는 무시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수분이 날아가면서 일시적으로 피부가 좀 시원해지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저는 엄청 내 피부가 지금 타고 내가 뭐 여름철 휴가를 다녀온 직후다, 그 자리에 있다 싶으면은 저는 한 번씩 이렇게 닦아내주는 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올바른 클렌징 루틴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선크림만 쓰면 그냥 클렌징 밀크 하나만 써도 되거든요. 이것도 막 실험한 영상이 있고 그런데 클렌징 밀크가 일단 클렌징 오일보다는 확실히 순해요. 근데 클렌징 밀크만 썼을 때 조금 남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좀 찝찝하고 내가 만약에 클렌징 밀크만 썼는데 다음날에 트러블이 좀 올라왔거나 좀 잔여물 때문에 좀 모공이 막히는 것 같다 싶으시면 그때는 이제 약산성 클렌징 폼으로 2차 세안 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뭐 극지성이다 하시면은 주 2회나 3회 정도는 약알칼리성 클렌징 폼 써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센카 있잖아요. 센카 퍼펙트 휘 그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비비크림 이상의 메이크업을 했다면 그때는 이제 클렌징 밤이랑 클렌징 오일을 쓰셔야 되는데 뭐 가끔 가다 뭐 식물성 오일 쓰면 안 되냐 뭐 이러는데 이러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되고 클렌징 밤이랑 오일은 고체랑 액체인지 차이여가지고 클렌징 밤은 이제 체온으로 녹고 오일은 그냥 발랐을 때 이렇게 문질문질 하면은 메이크업이 이제 녹아내리는데 그냥 그 차이니까 편한 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친구는 클렌징 오일 진짜 싫어해가지고 그 오일 특유의 이렇게 막 번들거리는 거랑 그런 느낌이 싫대요. 그래서 클렌징 밤을 쓴다는데 그거는 개인 기호에 따라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클렌징 오일을 한번 썼으면 약산성 클렌징 폼으로 2차 세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건성이나 민감성이시면 그냥 약산성 클렌저 쓰는 게 pH 밸런스 맞기도 하고 뭐 어차피 그리고 건성이나 민감성이신 분들은 내가 굳이 뽀득뽀득하게 씻어서 피부 장벽을 망가뜨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러신 분들은 그냥 약산성 클렌저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안 지워진 부분은 나중에 각질로 올라와서 자연 탈락된대요. 너무 내 피부 장벽을 너무 빡빡 닦아낼 필요는 없다는 거 주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른 인생 제품이 있는데요. 여기 이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고른 인생 제품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바르셔야 된다는 거랑 열감 진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랑 클렌징은 꼭
꼼꼼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공이 또 신경 쓰이시잖아요. 막 각질 제거하는데 도움되는 성분과 제품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건성부 피부는 아하를 추천드려요. 아하가 수용성 성분이어가지고 보습감이 살짝 있어요. 두껍진 않은데 그런 피부가 각질을 제거하고 싶을 때는 아하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성이랑 트러블성 피부의 경우에는 바하를 추천하는데요. 바하는 지용성 성분이어서 모공 속에 있는 피지를 녹이는 효과를 주거든요. 살리실산이 제일 대표적인데 지성이랑 여드름 피부에 적합해요. 약국템으로 클리어틴이랑 에크린겔이 있는데 이거 차이가 뭐냐면 에크린겔은 스팟 부위만 사용하고 싶을 때 면봉에 짜서 쓰기 좋고 볼이나 이마처럼 좀 넓은 부위 있잖아요. 그런 부위 케어할 때는 클리어틴 쓰시면 좋습니다. 저는 클리어틴 써요. 그리고 효소 세안제를 주 1회씩만 챙기셨으면 좋겠는 게 효소 세안제를 되게 잘못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매일 쓰면 안 되고 그냥 딱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실제로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적인 피부를 봤을 때 그렇게 극지성인 사람들은 많이 없대요. 대부분이 지성 피부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라고 책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효소 세안제는 뭐 이것도 개인차가 있겠지만 주에 1회씩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부샵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잖아요. 근데 피부샵 가도 해주는 게 이런 딥클렌징이거든요. 그리고 자극이 또 그런 사람, 그곳에는 이제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이 피부샵 엄청 많이 다니잖아요. 문제성 피부 이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런 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집에서 효소 세안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써도 좋을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효소 세안제는 가루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따뜻한 물로 완전히 녹여서 거품으로 써야지 좋아요. 그 거품으로 세정을 한다고 생각해야지 내가 그 가루를 좀 스크럽제처럼 쓰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거품으로 세안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다이소에 거품기 팔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힘들다 싶으시면은 아예 그런 거를 사서 쓰시거나 그 붓으로 엄청 저어야 돼요. 그거 하려면, 거품 내려면, 아니면은 그 비누 있잖아요. 비누망을 사서 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비누망이나 뭐 수세미 같은 거 사가지고 효소랑 뜨거운 물이랑 그 망 같은 거 이렇게 엄청 비벼서 거품을 그렇게 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에 쓰는 법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보고 쓰셔도 돼요. 이거 이미지 클릭하면 영상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피지는 결국엔 녹여내야 됩니다. 절대 짜거나 뽑지 마세요. 그리고 각질 제거는 내 일정이 다 끝나고 집에 왔을 때 자기 전에 해주고 처음 사용할 때는 저농도부터 시작해서 피부 반응을 확인하고 쓰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쓰기 전에 그냥 뭐 패치 테스트 이런 거 하라고 하는데 그냥 쓰기 전에 팔목 안쪽 있잖아요. 이쪽에 한번 테스트 해보고 뭐 알러지 반응 원래 뭐 여기 한번 발라보고 24시간이 지나도 뭐 알러지 반응이 없으면 써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팔목 안쪽에 한번 일어나지 않는지 빨갛게 발적이 없는지 한번 확인하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하와 바하는 같은 날 사용은 피해주시는 게 좋고 번갈아 가면서 쓰세요. 저는 번갈아 가면서 써요. 그리고 각질 제거한 다음에는 무조건 보습제 엄청 든든하게 발라줘야 돼요. 수분 앰플이랑 보습제를 엄청 잘 발라줘야 되고 그래야 벗겨진 각질 밑에 있는 내 피부층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름철에 특히 등이랑 가슴에 트러블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등드름감 이런 거.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등이랑 가슴에도 피지샘이 분포해서 피지 분비가 활발하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가슴이랑 등드름은 흉터도 더 오래가고 빨갛게 이렇게 생기면 그 순간부터 저는 그냥 나시는 못 입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거 생기면 절대 뜯지 말고 약간 피지 같은 거 보이잖아요. 그때 절대 뜯지 말고 저는 바하 성분 토너 패드로 주에 2, 3회 정도 닦아주거든요. 그게 살리실산이 약간의 소독 기능도 해서 그렇게 닦아주면 좋아요. 면 소재 속옷을 착용하셔야 되고 유분기 많은 바디크림 당연히 피해야 되고요. 그 모공 막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체질상 땀이 많으면 더 잘 생긴대요. 그래서 옷이 젖잖아요. 그 여름에 땀 많으면. 그래서 그런 분들은 훨씬 옷을 더 자주 갈아입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 게 바디워시는 제일 마지막에 쓰세요. 헤어 트리트먼트에도 모공을 막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머리 다 감고 몸을 한번 헹궈줘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도 마찬가지여서 머리 다 감고 나서 폼 클렌징을 마지막에 살살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근데 클렌징 폼 너무 2번 하기 싫다 하시면 클렌징 오일을 쓰잖아요. 내가 메이크업 하고 와서 그러면은 1차 세안, 2차 세안 중에서 클렌징 오일이랑 클렌징
클렌징 밤 같은 1차 세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감고 다 하고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세안 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품 토너를 쓰거든요. 아까 토너에도 살짝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품 토너로 한번 헹궈주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가드름 추천 제품도 이렇게 링크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부 다 제가 직접 쓰고 정착한 제품들이니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각질 관리는 당연히 피부 장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트러블이 나지 않게 과도한 그 모공을 막는 과도한 각질을 제거해줘야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피부 장벽까지 해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각질 제거할 바에는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각질을 제거해줬으면 이제 피부에 수분을 채울 차례인데요. 이제 각질을 아까 내가 바하나 아하 이런 걸로 녹이거나 닦아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거는 수분을 채워줘야 되는데 여드름 피부는 피지는 많은데 수분은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안 그래도 여드름도 피부에 생기는 염증이다 보니까 염증이 생기게 되면 자연적으로 얼굴이 조금 뜨거워져요. 그렇게 얼굴이 좀 달아오르잖아요. 여드름 엄청 심하면. 그래서 그러면서 그 열이 또 내 피부에 있는 수분을 더 잘 날리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수분 공급을 해줘야지 그 열이 또 있으면 피지샘도 자극돼서 피지 분비가 더 된대요. 그래서 어쨌든 수분을 빨리 공급해줘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토너 바르고 수분 앰플이랑 세럼을 바르고 그 다음에 가벼운 로션 이렇게 레이어링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본인 쓰시는 거에 따라서 앰플을 레이어링 해주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거운 제품 피하기. 코코넛 버터랑 올리브 오일이 라놀린 이런 성분이 함유된 제품들은 모공을 더 막을 수 있대요. 그 비판텐 있잖아요, 약국템. 그 비판텐도 안에 라놀린 들어있어서 모공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얼굴에 전체에 바르시면 안 되고 꼭 국소적으로 쓰셔야 되고 어쨌든 그 보습제 중에서도 얼굴에 유분이 너무 심하다 하시면은 오일 프리 제품 쓰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드름성 피부가 꼭 썼으면 하는 핵심 수분 공급 성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나이아신아마이드입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는 피지를 좀 조절하고 모공을 조금 축소하는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미백 기능도 있어요. 피부톤을 조금 개선해 줄 수 있어가지고 보면은 비타민C 앰플이나 이런 데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뭐 리들샷 있잖아요. 리들샷 안에도 나이아신아마이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되게 좋은 성분이니까 꼭 쓰셨으면 좋겠고 항염 효과 있으니까 여드름 피부에 더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나이아신아마이드가 5% 이내여도 충분히 효과적이래요. 그래서 뭐 꼭 함량 높은 거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히알루론산인데요. 히알루론산이 원래 자기 몸무게의 1000배나 되는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피부에 수분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싶으시면은 히알루론산 쓰면 도움이 됩니다. 물처럼 흐르는 제형인데 모공을 막지 않으면서 깊은 수분 공급이 가능해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름에는 피부 진짜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 아줄렌인데요. 아줄렌은 그 화상연고에도 아줄렌 있잖아요. 거기에도 들어가는 성분인데 피부 재생이랑 진정에 효과가 좋아서 화장품에도 주로 이용되는 성분입니다. 민감한 여드름 피부에도 진짜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아줄렌 살짝 파란색이에요. 아줄렌이 캐모마일에서 추출한 성분인데 그 추출 과정에서 파란색으로 변한대요. 그래서 파란색이지만 뭐 착색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적인 수분 공급 팁이 있는데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 기준에서 피부과 처방인 홈케어 성분은 먼저 세라마이드입니다. 세라마이드는 우리 그 피부 장벽에 구성하는 성분 중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그 아토피 환자들도 피부 장벽 엄청 망가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세라마이드가 선천적으로 부족하대요. 그런 사람들 피부에. 그래서 이런 세라마이드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게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병풀 추출물인데요. 센텔라 아시아티카인데 병풀 추출물 그 마데카솔 성분 있잖아요. 그게 항염이랑 항산화 효과가 있어가지고 피부 진정이랑 재생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피지 조절 예방 성분인데 모공 하면은 생각나는 게 저는 비타민 A 레티날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모공을 줄여주는 효과도 되게 좋대요. 근데 레티날은 비타민 A 유도체인데 각질 턴오버 주기도 빨라지게 해줘가지고 모공을 막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여드름인 사람들한테도 되게 좋은 성분이기도 해요. 그 다음은 아연인데요. 피지 분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고 이게 나이아신아마이드랑 시너지 작용해가지고 보통 앰플 하면은 같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디오디너리에서 유명한 나이아신아마이드 앰플도 징크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 있는 성분이 같이 들어간 제품을 쓰시는 게 좋다는 거. 그 다음은 이제 피부 컨디션별 루틴인데요. 내가 트러블이나 붉은기가 있는 날에는 클렌징을 좀 더 자극이 없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 성분이 있는 토너 써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크림은 판테놀이나 진정 크림 이런 크림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컨디션이 좋고 각질이 올라온 날에는 바하나 아하 아까 말씀드린 토너랑 토너 패드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뭐 레티놀 쓰고 싶다 하시면은 써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는 비타민C 앰플을 추가로 써주시면 되게 좋아요. 비타민C가 자외선 차단을 직접적으로 해주진 않지만 어쨌든 내 피부가 광노화되는 거를 조금은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크림 바르기 전에 비타민C 앰플이나 세럼 같은 거 써주시면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크림 바르면은 좋고 저녁에는 레티나를 써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런 여드름성 피부 엄청 심하신 분들 말고 물론 레티날도 항산화제입니다. 비타민 A도 다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조금은 자극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엄청 예민하신 분들 제외하고 내가 단순히 조금 좁쌀 여드름이 있고 집에서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다 하면은 레티나를 추가해 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생리 전에 특히 트러블 더 나잖아요. 저는 생리 일주일 전부터 트러블로 알 수 있거든요. 아 다음 주 생리하는 거 이렇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프로게스테론이 증가해서 피지 분비를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드름 악화되는 거고 그리고 생리를 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피부 상태가 되게 민감해진대요. 그래서 이때도 저자극 클렌징이 필요하고 수분감 많은 앰플이랑 진정 앰플 쓰고 뭐 트러블이 어쨌든 나니까 가벼운 수분 크림을 쓰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항염 작용이 있는 티트리를 추가해서 써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탕이나 유제품 섭취를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스트레스 심할 때 있잖아요. 뭐 시험 기간이나 내가 뭐 일정이 있다 할 때 스트레스가 엄청 심할 때 그때는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증가하게 되면 피지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안드로겐이 증가한대요. 그래서 여드름이 생기는 건데 이때는 진정팩을 써주면 좋아요. 저는 이때 알로에팩 하긴 하거든요. 저는 또 막 3교대기도 하고 이렇게 근무가 바뀌고 생활 패턴이 조금 바뀔 때 그런 수분 가득한 팩을 해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인차가 있으니까 점점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일 집중 루틴표인데요. 이렇게 달라져 있는 부분은 노란색으로 제가 형광펜 칠을 해놨어요. 나머지 겹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저는 진정 효과가 있는 제품들을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희 루틴표니까 이거 캡처하셔가지고 앞에 제품 다 있으니까 그거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로에팩은 일주일에 2번 정도 해주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수시로 쿨링 미스트 써주시는 거 되게 좋고 미스트도 약간 온천수 들어가 있는 게 좋대요. 그리고 효소 세안제는 일주일에 1번만 하시고 그래서 일요일에 넣어놨는데 뭐 내가 뭐 보통 월요일에 출근을 하시니까 일요일에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써놨고요. 그 다음에 이외에는 이제 모델링 팩이랑 딥 클렌징을 격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피부 장벽이 좀 망가진 상태에는 해주시면 안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럴 때는 재생크림 있잖아요. 판테놀 많이 들어간 재생크림 쓰셔서 피부 장벽을 회복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활습관 교정 가이드인데요. 제가 또 어디서 읽었는데 피부염이나 이런 것도 결국에 근본적인 원인은 만성피로래요. 만성피로랑 수면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이 제일 중요해요. 7, 8시간 정도는 꼭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당류나 정제 탄수화물, 유제품 섭취 줄이는 게 좋고 과일을 많이 드세요. 그리고 저는 또 얼굴에 손대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병원에서는 뭐 하나 떨어뜨리면 그게 어쨌든 바닥도 더러우니까 무조건 알콜솔로 한 번씩 다 닦거든요. 그래서 다이소에 알콜 스왑 하니까 그거를 스마트폰 화면을 좀 정기적으로 소독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변기보다도 더러운 게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자주 알콜로 소독해 주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밖에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핸드폰 무조건 소독해요.
그리고 메이크업 브러쉬도 주 1회 정도는 꼭 세척을 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얼굴을 웬만하면 만지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얼굴에 뭐 바르기 전에 무조건 손을 씻으세요. 집에서는 웬만하면 여드름을 압출하지 마세요. 물론 집에서 짜도 되는 여드름이 있긴 한데 그냥 좁쌀 여드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또 빨리 짜야지 흉터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집에서 해보고 싶고, 그런데 더러운 손으로 할 바에야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무조건 위생을 신경 써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집에서는. 그래서 홈케어만으로 피부과 효과를 볼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그 여드름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여드름이 아니었던 것도 되게 많고, 근데 그 화이트헤드랑 블랙헤드 이런 것까지는 꾸준한 홈케어로 개선이 가능한데, 그 다음에 이제 구진이나 농포, 뭐 염증주사 맞아야 되는 그런 큰 여드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무조건 피부과 가세요. 그리고 그 염증주사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안에 스테로이드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또 피하지방 녹여가지고 막 피부가 움푹 꺼질 수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그런 거는 그냥 피부과 가셔서 상담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스킨케어 제품은 얼마나 자주 바꿔야 되는지 또 궁금하실 텐데, 내 피부 상태에 맞는 루틴을 찾았다면 자주 바꾸지 않는 게 중요해요. 다양한 제품을 사용하는 게 오히려 피부를 더 민감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냥 내 피부템 찾았으면 그냥 쭉 정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근데 스킨케어템 발굴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것저것 쓰긴 해요. 그리고 베개 커버를 자주 교체하세요. 이런 염증성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베개 같은 것들이 오히려 그 세균의 배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잘 교체해주시고, 수건도 자주 빠시고, 수건은 또 완전히 말린 후에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수건 그냥 삶았으면 좋겠어요, 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수분 또 물 많이 드시는 거. 비타민C 드시는 것도 좋고, 제가 나중에 영상에서 제가 먹고 있는 피부 영양제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문 기반으로 직접 검증한 7일 좁쌀 여드름 홈케어 루틴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루틴 꼭 한번 직접 따라해보시고 피부가 이렇게까지 바뀔 수가 있구나 진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따라하면서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고민하면서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리고 이런 이제 피부 관련 논문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제품을 더 발굴하고 싶어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의 이런 이제 피부 꿀팁들을 더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먼저 영상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후회할 일은 없으실 거니까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7일이 여러분들의 좁쌀 여드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